네, 자동차 보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책임근제보험 하셨고, 자동차 보험 문제풀이 위반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를 제공을 해드렸고, 여기 약술 문제풀이지 120제 사례 문제풀이 노트인데, 사례 문제풀이는 일단 기본 답안은 이 교재에 있어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완성형 문제로 제가 변형을 한 겁니다. 기출문제 책임론 파트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시험 제도가 바뀐 이후로는 신체손해사정사에서 시험에서 자동차 보험은 지급보험금 계산까지 완성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반 때 연습을 하는 거죠. 기존 문제를 그대로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로 활용을 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면 우리 시험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반 때 제가 새로운 문제를 제공해 드리지만 지금 바로 할 건데, 그 유형이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 유형이 10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0가지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10가지로 정리되는데, 그 사안들이 조합이 돼서 항상 문제가 나와요. 예외적으로 2015년도에 도로에서 사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중기계 사고가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딱 한 번. 그 이외에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 10가지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작년에도 그 안에서 나왔어요. 그 안에서 한 4가지 쟁점 사안이 나왔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작년에도 했었고, 자동차 보험은 오히려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책임근제 보험보다 훨씬 심플해요. 자동차 보험이 더 쉬워요. 책임근제 보험이 처음에 우리 시험이 2014년도부터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5년 차인데요. 책임근제 보험을 정말 물러봤어요. 차트 너무 쉽게 나와서. 그래서 4과목 중에 책임근제를 제일 쉬운 과목이다 라고들 했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책임근제를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책임근제가 좀 어려워져요. 자동차 보험은 이미 역사가 오래돼서, 올해 이제 41회잖아요. 역사가 오래돼서 나올 만한 게 다 나오다 보니까 책임근제 어때요? 해마다 다른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보험은 그동안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사례 문제들을 연습을 해보면 정리가 돼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책임근제는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이게 항상 새롭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한 면에서 책임근제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법리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게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배법과 민법만 하면 되죠. 민법에서도 일부예요. 민법에서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공작물 책임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서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책임근제 보험 그 법리에서 일단 배상책임 법리, 그리고 재보상 법리, 여기에서 이제 좀 막혀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법대 출신이 아니시다든지, 법대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실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법대 출신이고 자동차 보험 몇십 년 동안 하셨는데, 실제로 사례 문제 풀이를 하는 거 보면 좀 엉뚱한 경우가 많아요. 2015년도 사례 문제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인데 이게 도급 계약이냐 임차 계약이냐를 쟁점 삼아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다가 정작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는 검토를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워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 강의하시는 분들도 도로에서 사고 난 게 아니라 현장 사고인 경우 엉뚱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 현장 사고는 사실은 재보상 사고예요. 근제보험. 그래서 늘상 있는 거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결국 도급인이잖아요. 도급인.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주의적 조항이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재보상 파트는 그 법리가 다양한데 그 법리를 알고 나면 쉬워요. 근데 모르고 시작하면 처음엔 어려운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그 법리에서 부담이 좀 덜하다고요. 자백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분들이라든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공부를 해요. 일단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공부하는데 로직이 있잖아요.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배상책임보험이 더 그런 부분이 법리를 이해하게 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과목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솔직히. 근데 좀 알고 나면 법리를 잘 이해하고 나면 또 그렇게 어려운 과목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시험 범위는 적어요. 확실히 적어요. 강의 분량도 제가 해보니까 책임근제보험이 하면은 더 한도 끝도 없고 자동차 보험은 더 범위가 적어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재밌게. 자동차 보험이 오히려 재밌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에는 오늘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약술이 120제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약술 문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요. 작년에도 3문제, 사례 문제 2문제. 자동차 보험 문제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사례 문제가 줍니다. 사례 문제를 2문제를 잘 풀면 합격을 해요. 그리고 약술은 예상했던 문제 꼭 하나 나오고 작년에 지급기준 변경 문제 그대로 예상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 항상 또 한 문제 나오거든요. 변별력이 오히려 없다고 봐야 돼요. 사례 문제에서 결국은 한가름이 난다는 거죠. 사례 문제 풀이 요령을 문제 풀이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술은 그럼 뭐하러 120제나 하냐? 이거는 120제를 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이해 위주로 하시는데 요거는 문제 은행식으로 돼 있어서 그 문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안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여러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문제풀이식으로 정리를 하려면 그런 내용이 다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임박해서 보면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목차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 놓은 거고. 이 약술 문제 120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절대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더라도 문제 이렇게 약술 문제 내용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게 반복해서 보면 감이 잡혀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례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로 사례 문제 풀이 하실 때 이렇게 제가 답안식으로 칸을 마련해 놨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답안을 작성을 해보시면 그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니까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받을 땐 정말 이제 답안지에다가 직접 답안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첫 시간에는 먼저 우리 자동차 보험 출제 유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출제 유형은 일단 사례 문제가 주죠. 첫 번째. 사례 문제는 이전에는 책임론만 나왔습니다. 지급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이런 건 없었고, 그래서 법률상 책임 및 담보별 내지 피해자별 보상 책임이죠. 자, 여기서 끝났는데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지급보험금.
담보별 보상 책임 결과를 산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30점짜리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렇겠죠. 작년에는 30점, 20점 이렇게 나왔나요? 그런데 이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가 작년에는 아주 비중이 낮게 나왔어요.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식이 아니라 다 주어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오히려 이 책임론 파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비중이 50점 중에 제 생각에 한 35점 정도 비중은 되지 않을까. 지급보험금 산정은 10%,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지급보험금 비중이 더 높았어요. 내용을 잘 보면. 절반 정도 되나? 하여튼.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 별개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통합 그 보험금 산정 문제를, 완성형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 교재는 이 지급보험금 산정 수준이 상당히 높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상당히 높게. 그래서 여기에서 연습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시험 준비하시는데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급보험금 산정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그렇게 연습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 나와도 어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요것도 한 뭐 10점짜리, 20점짜리 이 정도 나온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급 기준 약술 작년에 뭐 예상했던 대로 20점짜리가 나왔죠. 그대로 지급 기준 약술. 그 다음에 책임 법리. 책임 법리라는 게 뭐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자배법, 민법 좀 가미돼서. 그렇죠. 작년에도 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15점짜리인가요? 그리고 이제 약관상 보상 책임. 특약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 사항이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약관 일반 사항.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추가로 기타. 작년인가요? 사실 뭐 그것도 약관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그렇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도 보험사기란 조항은 있잖아요. 우리 약관에서 이제 그런 것들. 간혹 이제 이런 것들을 한 10점짜리 정도로 이제 해마다 이런 문제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근데 너무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당락에 좌우가 안 되고. 근데 지금 문제들 보면 5문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5문제. 사례 문제 2문제, 약술 3문제. 약술도 한 15점짜리 막 이렇게 나와요. 20점짜리. 근데 이제 그 지급기준 산정 문제도 작년에 신설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쓰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예상했던 대로. 그러면 한 약술에서 한 20점, 3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사례 문제에서 사례 문제를 출제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답안을 쓰신다 하면 그러면 뭐 배점이 한 50점이면 한 3, 40점 이 정도 맞을 수 있으면 합격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오히려 준비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들었던 친구들 보면 책임근제보다 점수가 더 높았어요. 다들 고득점 받았던.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거든, 작년에. 작년에 좀 많이 쉬었던 편이에요. 많이 쉬었다고 보는데, 근데 약간 조금 그 문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취급업자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큰 뭐 오류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일단 이러한 유형들로 나오는데, 뭐 충분히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 사례 문제 풀이라는 거잖아요. 사례 문제 풀인데,
이게 배점이 4, 50점 정도 나온다 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는데 자보, 사례, 문제 유형 이게 제가 정리해 보니까 딱 10가지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모의고사 때 제가 판설했던 내용 그대로 해버릴게요. 그럼 작년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무단운전이 있고요. 무단운전이 예전에 계속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 재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 무단운전이 제일 쉬운 문제. 그러니까 그 피보험자와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친인척이라든지 근로자 이런 경우 피보험자의 그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죠. 무단으로 운전했을 때 그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따지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고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무과실 사고라는 게 있어요. 자, 자동차 사고는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승객과 승객 외를 구분해서 승객의 경우는 고의나 자살이 아닌 이상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요. 그리고 승객 외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즉, 보유자의 무과실, 그리고 상대방의 과실, 그리고 자동차의 무결함.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면책이에요. 항변 사유가 인정이 되는데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그걸 가릴 수가 있어요. 사실상 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의 사고인 경우에 승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승객이 아닌 경우 구분해서 이렇게 담보하는 것. 그래서 이런 무과실 사고, 고의 사고란다. 무과실 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배법상 승객인 경우와 승객 외가 있는데 이게 아직 문제가 안 나왔을걸요?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가 있어요.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는 작년에 대리운전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계속 대리운전자가 2015년도에 자동차 취급업자로 다시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안 나왔어요. 자동차 대리운전 사고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취급업자는 대인 1에서 피보험자가 아니죠. 대인 1은 제외가 되고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대인 1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아니다라는 거. 대인 1은 해당이 되고 피보험자 해당이 되는데 대인 1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취급업자는. 그래서 취급업자 사고 중에서 이제 대리운전 사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결국 나왔죠. 근데 이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 가입한 경우는 어때요? 대인 1에서 담보되는 그 초과 손해만 담보를 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인 배상 투 면책사항. 대인 1은 고의 외에는 면책이 없죠. 근데 대인 2는 각종 면책사항들이 있죠. 대인 2 면책사항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유상운송, 무면허, 가족사상, 산재 등등 있잖아요. 뭐 유상운송도 있고 무면허, 가족사상, 산재, 가족사상. 피보험자는 애초에 대인2에서 면책이고 그리고 피보험자의 부배자도 면책이죠. 개별 적용을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별 적용을 해서 해당 피보험자의 부배자 결국 개별 적용해서 기명 피보험자의 책임이
김영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을 때는 개별 적용을 해서 보험사는 부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올해는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대인투 면책 사안에서 바로 이 산재 사고 면책, 이것도 한동안 안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왔고, 올해는 이제 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산재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보면 대인 1과 대인 2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출퇴근재해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역시 산재 보상이 되겠죠? 자,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이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인 2는 면책 사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익상계 대상이 되겠죠. 대인 1은 그렇고 대인 2는 어떻게 될까요? 대인 2는 면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면책사항. 다만 공통 분모에서 면책이지만 산재 초과되는 손해는 담보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때요? 이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 절약 효과가 있겠죠. 손해율 감소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 자동차 이제 출퇴근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때요? 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산재보험이 여러모로 유리하거든요. 피해자가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재에서 받고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 받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그럼 무조건 산재 처리를 하겠지.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나는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로 처리하겠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사안이지만 이 부분이 빠지잖아요. 이제 재해보상을 아예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받고 어때요? 자동차 보험에서 이쪽 면책이고 초과 손해는 보상이 되니까. 이것도 약관이 여러 번 바뀐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실무할 때는 여기는 초과 손해도 안 줬어요. 대인 2에서 무조건 다 면책이었다. 그게 대법원에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초과 손해는 줍니다. 산재 자동차 보험에서도 큰 이슈죠. 실제로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죠. 출퇴근 시간이 러시아워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을 때만 산재가 인정이 됐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 인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동차 보험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손익상계를 해야 되는데 손익상계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례 문제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산재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배책처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 보험 산정한 금액과 산재보험 산정한 금액과 이제 손익상계를 하는데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공제해야 되잖아요. 손익상계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하고 우리 민사 손해 산정 기준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사망이면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인데 그 내에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고, 민사는 전체 통탈해서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항목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브레이크다운 해야 돼요.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위자료 같은 경우도 지급 기준에 있는 위자료는 민사 손해 기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과적으로 소가로 산정해야 돼요. 실무하는데, 자동차 보험 실무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사례 문제 풀이할 때는 소가는 없어요, 애초에. 지급 기준만 가지고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즉, 소송 가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거거든요. 약관상 지급보험금.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손익상계가 맞지가 않아요. 어떤 전제를 깔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지급보험금 문제가 단순하게 낼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급 기준에 맞춰서 손익상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책임론 파트에서 요 산재 부분은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대인투 면책. 그런데 이 산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사안을 조합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특약 위반 사고. 대표적인 게 가특입니다. 연령 한정 특약도 있고 근데 특약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특약 예외사항에는 도난과 취급업자. 도난의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없이 도난, 무단운전의 경우도 도난으로 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개별 적용하라는 겁니다.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더라도 무단운전의 경우 어때요? 김영피보험자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난의 경우는 대인투와 자손에 적용되고 물론 일부 약관에서는 무상도 있습니다. 대비손해보험. 그런데 공통적인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취급업자는 대인2에서 취급업자는 대인2의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취급업자 사고인 경우는 취급업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예를 들어 대리운전 같은 경우 어때요? 김영피보험자의 운행 지배권이 있죠. 그렇죠. 취급업자도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김영피보험자의 운행 지배권이 남아있을 때는 김영피보험자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니까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 위반으로 면책을 해버리면 본인이 직접 물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가입했던 누구나 운전을 하던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개별 적용을 하라는 거죠. 개별 적용을 해서 김영피보험자의 배상 책임, 법률상 책임은 담보하라는 거죠. 그래서 특약 위반이든 누구나 운전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약이라고 해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취급업자에 넣어놓은 이유는 대리운전 때문에 그래요. 대리운전. 취급업자가 편입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에서 취급업자가 예전에 대리운전이 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2015년도에 넣었어요. 그래서 취급업자 사고인 경우에 김영피보험자의 운행지배권이 남아있는 사례가 대표적인 게 대리운전이고 물론 취급업자 사고인데 취급업자의 취급 업무에 김영피보험자가 관여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역시 김영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개별 적용해서 담보를 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취급업자가 나왔죠. 대리운전이죠. 대리운전. 그 다음에 이제 무보험차 사고. 무보험차 사고는 뺑소니라든지 대인 1만 가입된 경우 내지는 대인 2인데 한도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무보험차 사고도 많이 나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특약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죠.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면 타차 특약이 또 자동 담보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가특이 있고요. 타특이 있습니다. 타차 특약.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나오죠. 타차 특약. 타차 특약. 그리고 7번 고의사고. 고의사고도 안 나왔을걸요? 고의사고는 자 대인 1 고의사고 면책이긴 한데 그리고 대인 2 있죠. 근데 고의사고는 대인 1에서 면책이지만 또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고 고의 피보험자에게 구상을 행사해요. 구상권. 그리고 계약자 대인 2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김영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개별 적용을 하지 않아요. 개별 적용 예외 규정이 3가지가 있는데 계약자 또는 김영 피보험자의 고의
또 유상운송, 그리고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운전 중에 사고는 개별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에서 면책입니다. 어쨌든 모든 이 면책 사안이라든지 담보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적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약관에 예외적으로 면책으로 개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무보험자 상에 또 자손 있죠. 여기서는 피보험자 또 수익자의 본인의 상에만 면책한다. 이것도 일종의 개별 적용이에요. 개별 적용은 대인배상 조항이 있지만 대인배상 투 조항이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해보험에서도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사고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만 면책이지 타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부책을 하죠. 이것도 사실상 개별 적용인 거예요. 개별 적용. 고의사고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는 렌트카, 그죠? 그리고 사용대차, 빌려준 거. 이런 문제도 간혹 나와요. 임대차, 렌트카인 경우에 같이 동승한 이제 동승자들 간의 타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양도와 일시담보. 작년에 이게 나왔죠. 양도와 일시담보 특약. 자동차 보험을 양도하더라도 일시담보. 의무보험 일시담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대인 원이죠. 대인 원과 대물인데 결과적으로 대인 원. 즉 양도 승인을 했을 때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이전이 됩니다. 근데 양도 후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죠? 15일까지는 무보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전이 되지 않았죠. 그랬을 때 양도의 요건이 있어요. 그 이전 등록 서류 교부 그리고 대금 완제가 됐을 때는 내 운행 지배권이 없어지는 거죠. 양수인에게 넘어가는데 보험 계약이 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담보 요 기간 동안 무보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무보험은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김용피보험자로 양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양도도 한동안 안 나와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경우 사망사고 이제 상속권자가 나옵니다. 근데 역시 이게 나왔죠. 작년에 사망사고인 경우 상속권자 문제, 상속권자와 이제 혼동 문제 같이 나옵니다. 작년에 이제 혼동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작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시담보, 그 다음에 대리운전사고죠. 그런데 취급업자, 어쨌든 대리운전사고고, 또 뭐가 하나 혼합이 됐는데 대인2 면책이죠. 그렇죠. 대인2 가족사상 면책, 가족사상 면책 이렇게 나왔죠. 이게 조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에 이게 어디와 어디가 조합이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직접 만들다 보면 어느 거를 조합해도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사안들을 잘 알고 있으면 사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서론부터 해서 쟁점사항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런 쟁점사항을 체크하기 전에 제가 표로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사례 문제 가지고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배상 책임의 주체, 그리고 피해자, 나이를 해가지고 여기서 법률상 책임, 그 다음에 보험사 보상 책임, 면책사항이 있는지 특약사항 없는지 해서 표에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례 문제 풀이할 때 서론부터 바로 나와요. 쟁점사항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조합이 되더라도 결국 연습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지. 자동차 보험이 재밌어요.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러한 10가지입니다. 작년에. 딱 이렇게 작년에 그 제가 찍어놓은 유튜브에 있어요.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이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이 조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예상하는 게 이제 산재, 사고, 면책, 사안이 하나 조합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그 전년도에 무단운전 나왔고 여기 사망, 양도는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올 만할 때가 돼서 나온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간혹 나오는 거죠. 사망건.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 조합이 될지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 나온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문제고요. 2015년도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어쨌든 이 부분 중요하고요. 이게 출퇴근제. 대인 1은 부책이죠. 손이 싼 게. 대인 2 면책. 산재초과 부책. 대인 2 부채. 그렇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산재 면책이라 해서 다 면책이 아니라 그 배상 책임의 주체 중에 근로계약 관계가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피보험자 중에. 그런 경우는 부책이에요. 부책이면 다 부책이고 손익상계 대상인 거고. 그렇죠. 동료 제외 그리고 업무상 재해 면책 사안에 해당됐을 때 여기 대인 2에서 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산재 사고도.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사고 말고 도로 이외의 사고 결과적으로 현장 사고죠. 중기계.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나왔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이것도 참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유형이니까. 이것도 이런 것도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존에 있던 문제가 자배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좀 이렇게 법리를 좀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좀 넓게 못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사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청소 용역업자 그리고 B가 의뢰를 받은 자입니다. 의뢰한 자입니다. 의뢰인. 그리고 A가 자기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켰죠. 청소를 치우는 작업을 도급을 받은 거예요. 도급계약 맞죠? 그러면 여기서 청소 작업 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안을 이걸 도급계약이냐 임차계약이냐 두 가지를 쟁점 삼아가지고 강사분들이 모든 자동차분 강사분들이 논리정리를 했다고요. 그게 참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왜 문제가 많냐? 우리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지 도급계약, 임차계약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왜 그러면 도급계약, 임차계약을 여기서 끄집어냈느냐? 왜 그랬을까요? 난 그게 궁금한데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제가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왜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도급계약, 임차계약을 그렇게 논점 삼아서 했는지. 자, 여기서 청소 작업을 도급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보면 B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던 C가 B는 누굽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에 뭐 임차인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임대인. 그렇죠? 중기를. 그렇죠? 형식이 도급 계약이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아니면 도급인, 수급인이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서로 그쪽에서 따지는 것처럼 어째 여기가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항상 사례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지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논리 전개를 해야 돼요. 뭐 유사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사안에서는 B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하던 C가 B가 중심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 하므로 피보험 자동차에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를 운전하는데 B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했대요. C가. 그런데 C가 B에게 중기에 올라가서 컨테이너 박스에 올라가서 중심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 그랬대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B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하던 C가가 쟁점이죠. 그렇다면 이 중기에 대해서 이 피보험 자동차에 대해서 B는 어떤 자입니까?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 지위가. 자배법상. 자배법상? 운행자죠. 운행자. 자동차 보험은 자배법을 적용해야지. 그럼 이 사람이 운행자인가 아닌가를 가려야지. 이게 도급계약이냐 임차계약이냐를 왜 가리냐고요. 네?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하는데 자동차 보험 지금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 풀이하는데 왜 도급계약 임차계약을 가려요? 이 사람이 운행자가 되면 피보험 자동차에 어때요? 대한 운행 지배권이 B의 운행 지배권이 있죠. 자, 운행 지배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면 피보험 자동차의 피보험자가 되는 거지. 대인 배상의 피보험자죠. 그렇죠. 자, 피보험자가 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피보험자입니까?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을 얻어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 피보험자인 거죠. 그럼 답이 나온 거죠. 어떻게 돼요? 대인 원은 자, 면체 사안은 없죠, 일단. 고의 외에는. 그러면 결론은 담보를 해요. 대인 2는 피보험자는 면책 사안이잖아요. 면책 사안이에요. 피보험자와 그 부배자는 면책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피보험자는 면책이라고요. 대인배상의 피보험자 2에서는 피보험자는 무조건 면책이라고요. 대인배상 1에는 면책사항이 고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대인배상 2에서도 피보험자는 맞는데 대인배상 1에서도 피보험자는 맞는데 왜 부책을 할까요? 일단 면책사항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공동운행자 간의 타인성 따지죠. 자배법은 그렇죠. 공동운행자 간에도 누구의 운행 지배권이 더 직접적이냐 누구의 운행 지배권이 간접적이냐 해서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 타인론에 따라서 간접적인 경우는 직접적인 운행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 아니면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누가 더 직접적입니까? 운행 지배권이.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서는 임대인이 더 직접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도급계약이든 수급이든 상관없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임차계약이면 여기가 더 직접적이니까 부책이고 도급계약이면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 그랬으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면책이라는 겁니까? 하여튼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어때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적 조항이라고 그랬죠. 도급인임에도 불구하고 운행 지배권이 있으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거지. 아니면 사용자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고. 내지는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거지.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주의적 조항이고 도급인 책임에서 완전한 책임이 없는 사안은 어떤 거냐면 아마도 거기에서 유추해서 이런 답을 쓰셨을 거예요. 자동차 수리업자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늘 자동차 수리업자인 경우는 도급인은 의뢰인은 운행 지배권이 없으니까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취급업자 사고가 아니잖아요. 취급업자 사고가 아니잖아요. 현장 사고잖아요. 현장에서는 우리 근제보험에서 할 건데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는 점은 주의적 조항이에요. 실제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때요? 도급인도 책임을 지게 돼요.
사용자 책임을 지든지, 여기는 그 특별법인 자배법이 있다 보니까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니까 여기서 면책인 거고. 그런데 이 대법원까지 갔던 이유는 화물공제에서 피보험자니까 대인 원도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항소를 한 거예요. 대법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대인 배상 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고, 따라서 공동 운행자 간의 타인성을 따져서 지금 같은 경우 타인이 해당되는 비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 원에선 책임을 져라 이거죠. 판례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 판례를 그대로 문제로 낸 건데,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동안 했던 10가지 유형, 이 유형을 벗어나면 또 엉뚱한 답이 나와요. 이렇게 좀 저는 자동차 보험을 작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지금 자동차 보험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몇십 년씩 자동차 보험만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법대 출신들이세요. 법대 출신들이세요. 근데 이거 법을 엉뚱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유형화된 문제가 나오면은 많이 유리하시겠죠. 근데 이런 내용도 사실 좀 뻔한 내용이고 오히려 더 쉬워요, 이쪽은. 이렇게 좀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요즘은 출제자분들이 최신 판례를 자꾸 반영을 해서 문제를 내요. 최신 판례를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낼 문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문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문. 저는 이 배상책임보험 그 사례 문제집 보셨지만 다 제가 만든 건데, 그 문제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문제 만들려면. 그래서 문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완벽한 지문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판례를 봐요. 판례를 사례랑 접목해서 완전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지문이 길다고요. 짧으면 이게 뭔가 좀 오류가 나요, 항상. 완벽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분들도 자동차 보험에서 제대로 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판례를 참조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를. 최신 판례들을 자꾸 찾아서 이렇게 한다고요. 작년 문제도 사실은 그 취급업자 탁송 관련된 대리운전도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문제 풀이하는 데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지문을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대리운전 중 사고라는 얘기죠. 그럼 탁송이라는 얘기죠. 약관에서 탁송 면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쟁점 사항이 있는데, 탑승하지 않은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대리운전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대리운전에서 대리운전으로 간주한다 이런 약관 조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크게 특별히 특이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지금 헷갈려들 하시는데, 이거는 근로보험 현장 사고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기 사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형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다음에는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 풀이 그 산정 방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할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동차 보면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 풀이할 때는 논술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보험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서론 내지는 문제의 소재. 이렇게 해서 이 사례 문제의 쟁점 사항이 어떤 건지. 자, 이 문제의 소재는 제가 이 문제 풀이하기 전에 이렇게 표로서 사례 문제를 먼저 정리할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쟁점 사안인지 그 표에 다 나옵니다. 이따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론에서는 간단한 내용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소재에서 어쨌든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법률상 책임과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은 자배법이 특별법이니까 운행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 인지 여부, 해당 여부, 그 다음에 민법도 적용이 되니까 운전자 같은 경우 불법 행위 해당 여부. 결과적으로 이게 법률상 책임이에요. 법률상 책임인데 자배법과 민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검토해야 되니까 피보험자 해당 여부. 그 다음에 면책 사유 해당 여부. 그 다음에 특약 위반인지 내지 특약 담보인지. 이게 결국 보험자의 보상 책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안을 서론에서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 쟁점되는 사항을 요약 정리를 해서 어떠한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의 지급보험을 산정할 때는 보험회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갑보험사, 을보험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자가 여럿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요즘은 잘해야 한 2명 이 정도 나옵니다. 피해자가 많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A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 봅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이제 쟁점 사항이 나와요. 쟁점 사항이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법률상 책임과 보험자의 보상 책임인데, 그 중에서 또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법률상 책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양도면 양도의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제 목차를 정리해야 되는데, 쟁점 사안이 아까 이제 사례 문제풀이 유형에서 아까 10가지 있었죠. 하나 추가하면 11가지 있죠. 그 내용들이 이제 조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쟁점 사항이에요. 쟁점 사항이 이제 사례 문제 유형으로 한 10가지 정도 나온다 이거죠. 그걸 이제 조합을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쟁점 사안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쟁점 사안을 정리를 이제 목차를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안의 적용. 사안의 적용이 바로 담보별 보상 책임이에요. 우리는 담보 내용이 어떤 것도 있어요? 4가지죠? 뭐예요? 저 뒤에 그래. 그 용준 씨한테 했는데 대인 1, 2, 그 다음에 자손 무상. 네. 앞에 계신 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란 말이에요. 응? 대인 1, 2, 자손 무상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대물이라든지 이런 건. 그래서 대인 1, 2. 그런데 이제 무상 자손 있죠? 이제 무상부터 하세요. 자손. 왜냐하면 작년에 자손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약관들이 대폭 다 바뀌어가지고 자동차 보험과 무보험차 상해에 있어서 상호 공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보험차 상해를 먼저 보상하느냐, 자기인차 사고를 먼저 보상하느냐에 대해서 보험사별로 이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호 공제의 약관들이 많았는데 이게 작년에 싹 정리가 돼서 메리츠 화재 외에는 다 무상을 먼저 하고 자손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상에서 자손에서 무상을 뺀다, 무상 보험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대부분 다 삭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상호 공제가 없어요. 오히려 메리츠는 자손 먼저 하고 무상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상호 공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대세에 따라서 무상을 먼저 하는 거죠. 무보험차 상해를 먼저 산정을 하고 자기인차 사고를 산정하는 겁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과시상계 후 손해액에서, 그렇죠?
대인배상 원이라든지 공제액을 빼고 비용손해 합산해서 주고, 자기체 사고는 과실상계 전 실손해액에서 거기서 공제액을 빼요. 그러니까 다르죠. 최종적으로 대인배상처럼 뭡니까? 이 취지는 뭡니까? 우리 대인배상과 자손했을 때 대인배상 보험금을 공제를 하고 자손을 주죠. 똑같이 무상도 배상책임 성격이죠. 배상책임 성격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급기준에도 대인배상과 지급기준은 무상은 지급기준이 똑같죠. 이걸 먼저 주고 자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먼저 주고 상해보험 나중에 배상책임에서 못 받은 부분을 상해보험에서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 취지니까 오히려 뭐 딱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올해는 뭐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년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가 있으면 B도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전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전개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또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을보험사의 책임. 자, 을보험사도 역시 A가 있을 거고, 자, 여기 쟁점 사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법률상 책임이고, 그래야 보험자 보상 책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사안의 적용, 이게 담보별 보상 책임이죠. 됐죠? 대인 원투 무상 자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역시 B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책임론이에요. 배상 책임론, 보상 책임론. 예전에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다고요. 여기까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막 서너 명씩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논점도 다양하게 넣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40점짜리로. 근데 지금은 논점을 좀 단순하게 해서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쟁점 사안이 한 2가지 정도. 아까 그 유형 있죠. 유형 중에 한 2가지 정도 넣고 그 안에서 물론 피해자별로 이제 사안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는 면책이고 좀 부책이고. 그러니까 결국 타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운행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돼요. 자동차보험 그래서 이게 논술이라고요. 이 자배법 그리고 약관 사항을, 약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에서 오류가 나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건 아닌데 깊이 있게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 문제는 이렇게 논리 전개다 보니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을보험사. 이렇게 A, B가 보상 책임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지급보험금 산정입니다.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갑보험사 A가 있을 거고, 그렇죠? A 담보별 보상 책임에서 결과적으로 대인 1, 대인 2, 무상, 자손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급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게 우리 약관 지급 기준이에요. 손해액 산정. 첫 번째,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그 다음에 부상보험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적극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있죠. 휴업손해. 부상보험금이죠. 기타 손배금. 여기서 하나 신설이 된 게 있죠. 간병비 그리고 기타 손배금. 이렇게 5가지. 그 다음에 후유장애보험금. 뭡니까? 위자료, 상실 수익의 가정간호비. 자, 이 3가지 항목 있죠. 이게 대인배상 1, 대인 2, 무상, 자손 다 손해 산정 기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이 책임보험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안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있죠.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급 기준대로 산정해야 돼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자동차 보험 어디까지 지급 기준대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사례 문제 풀이에서는 먼저 이 손해액을 이렇게 항목별로 산정을 해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원론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러한 손해가 다 그냥 주어져 버려요.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계산하라는 내용은 잘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어디에서 오류가 안 생겨요. 조금만 어렵게 낸다 했을 때 나중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손해액은 이런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4가지 다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죠. 대인 1, 2, 무상, 자손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손해를 각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 그렇죠? 무상에서도 한도 내, 자손에서도 한도 내. 무상에서는 그냥 2억이라고 돼 있지만 역시 2억 한도에서 치료 중 사망인지 그냥 사망인지 후유장애 보험금인지 각각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상책임보험처럼 책임 제한이 있습니다. 기왕증 상계 또 순서대로요. 첫 번째, 두 번째 과실상계와 동승자 감액을 하고 세 번째 손익상계. 대표적인 게 이제 산재사고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이게 손해액 산정이고 두 번째는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역시 약관에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긴급조치 비용. 근데 이제 긴급조치 비용은 대인배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손해 권리보전 비용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보험 담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 어쨌든 비용 손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 거죠. 사안의 정리. 그래서 이 목차는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그 쟁점 사안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이제 요령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배법과 약관을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그게 자기 손에 익으면 연습을 하게 되면 쉽게 나와요. 그게 새같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쟁점사항을 파악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걸. 쟁점사항을 파악을 못하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쟁점 사안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사례 문제 풀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하는 거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에 또 약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